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채권 시장 불안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번 주는 당신을 위한 지식 충전소라는 저희 프로그램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는 어떤 건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첫 피해 보상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료 서비스인 프로 멤버십을 구독 중이던 택시기사들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이 먹통이 됐던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의 손실 보상금으로 7,550원이란 금액을 책정하고 오늘 중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틀 영업을 망친 보상액이 최저임금은커녕 밥 한 끼 값도 안 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정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적용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먹통이 된 건 이틀이지만 그 3배인 엿새치 보상을 해줬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책정된 보상 액수도 문제지만 카카오가 이러한 보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카카오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는 어제부터 서비스장의 피해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 창구가 일어나지 않아서 소비자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료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카카오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건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네. 이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사건을 언급한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권력기관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일이었다고 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채널A 사건 때 압수수색 시도했다가 압수수색은 하지 못하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거죠, 자료를. 네, 그렇죠. 네. 윤 대통령 지금 각종 현안마다 야당과 각을 좀 세우는 분위기네요.
네, 오늘 그 출근길 질의응답 시간에 좀 몇 가지, 좀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제 토픽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그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야당에서 비용 축에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im금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면서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데 그런 돈을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정부는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며 정부 재량 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뜻을 뭐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고, 네. 저 여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사실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거부권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런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반발을 산 종북 주사파 발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제 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 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참석자들에게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 오늘 출근길에 질문이 나오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침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윤 대통령의 그 뭐 주사파 관련한 발언이 야당을 향한 거였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발언 자체가 이 북한을 따르는 뭐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상 이제 대통령의 협치의 대상으로는 그리고 어제 자리가 여당 그 원외위원장들과의 그렇죠. 자리였기 때문에 네. 뭐 정부 여당의 협치 대상으로는 보통 이제 야당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 직후부터 뭐 특정인이나 뭐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한 발언은 아니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알겠죠, 그러면은. 정의당이 알거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협치가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좀 의문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음 달 초에 만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이 수석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고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그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국감을 일단 마친 뒤에 11월 초에 해보려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했다가 결국 압수수색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밤 11시경쯤에 이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명의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네. 이 검찰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면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 해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이었는데도 검찰 공무원 신체의 유형력에 가해지고 공무 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은 언제 그러면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뭐 빠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인 게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틀인 그렇죠. 거죠. 이제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게 어제 오전이었으니까 오늘은 지났고 이제 내일 오전 중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석방이 됐어요. 네, 사실 이게 그 검찰에서는 지금 이 김용 부원장에게 이 유동규 기획본부장 김용 본부장이 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용천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대선 경선 후보의 뭐 대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0억을 요구했고 그 중에 8억을 받았다. 이게 아마 영장에 적시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체포 영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진술의 출처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근데 지금 그 유 전 본부장은 이제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그 출소를 했고 그 기자들이나 이제 취재진이 붙어서 이 뭐 8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맞느냐
하느냐 뭐 등등의 질문을 얘기했는데 뭐 죄송하다 이런 답만 남기고 그냥 그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는 이런 그 유 전 본부장이 오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 그리고 최근에 김용부 원장을 체포한 그 진술의 출처가 유 전 본부장으로 지금 알려지는 그 상황을 두고 검찰에서 혹시 석방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좀 이런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검찰의 공소장이 기재된 혐의만 봐도 뇌물 3억 원 받았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1년 동안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대선 자금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보통 이런 경우는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네. 근데 구속기한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죠. 네, 검찰에서는 좀 뭐 펄쩍 뛰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뭐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법사위 국감이 결국은 파행돼서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한 증언 중에 이런 그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 연장해서 구속기간이 1년이 됐고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안 되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서 오늘 석방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뭐 좀 사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발언으로서는 좀 이례적인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회유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구속하고 규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간 분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 좀 이렇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오늘 긴급의원총회 열고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예. 네, 이 대표는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대선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 네. 또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건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이제 이걸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김용부 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 또 화무시비롱이라고 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모욕 주고 겁박 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법원 영장 발부에 따른 그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이 구린 것이 많아서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압수수색 영장 들고 검사와 그다음에 수사관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막 다 그 의원들이 집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국감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못 됐는데 오늘은 국감장에 복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는 지금 불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아침부터 상당히 좀 이제 국정감사 상황이 그 요동을 쳤는데요. 네. 어제 그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검찰이 집행을 시도하면서 예. 민주당이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의원들 전원을 당사로 모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어쨌든 국감에는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다만 법사위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주체가 이제 검찰이고 이제 그렇기 예. 때문에 법사위원들에게 그 국감을 계속 진행할지 어떨지를 맡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법사위원들이 그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회견을 열어서 조건부로 국감 재개를 얘기했는데요. 예.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거의 국감 보이콧에 가까운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사과, 한동훈 장관 사과 그리고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한 문책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사실상 보이콧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제 상황만 놓고 이제 기자들이 내일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 민주당의 선택은 이제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이제 압박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감 보이콧이 되면서 뭐 이렇게 되면 그 여당에서는 못 이긴 척 그냥 사실 국감이라는 게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때문에 우리 못했다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여당 소속인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또 국감을 단독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아수라장이 한번 빚어졌는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느냐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뭐 그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다 국회법으로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민주당에서 우리는 국민의힘처럼 술 먹고 들어오진 않았다 뭐 이렇게 뭐 빈정거림으로 응수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영장 집행을 놓고 범죄 수사를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민주당은 김건희도 수사해라 뭐 이렇게 마주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김도우 위원장은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증인 선서시키고 업무 보고 받고 이거를 그 소란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니 야당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검찰총장 상대로 따져라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야당 의원들과 대거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얘기하고 또 뭐 총장을 상대로 보복 수사인지 확인하라는 기회를 드리겠다는데 뭐가 구려서 기회를 마다하느냐 좀 이렇게 좀 야당 의원들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 이게 30분 만에 감사가 한 번 또 중지가 됐었습니다. 중지가 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거 편파적 진행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법사위 회의장을 떠나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제 항의 시위를 하러 갔고요. 그 국민의힘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국감이 파행이 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오후 4시 10분부터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 한 18분께부터 민주당 없이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인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앞서 발언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이 뭔지 좀 더 상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아까 그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 협박건 관련해서 뭐 회유하려면 오히려 구속하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소개를 해드렸고 네. 또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과 10년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 또 성남시설공단, 그 경기도 관광공사 등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걸로 아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회유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우리가 회유하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이제 야당과의 어떤 인적인 인연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좀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 중앙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이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으로 안다. 그래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당사 내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좀 정면으로 조목조목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또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 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심지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도 있었다. 뭐 이런 사례를 들기도 했고요. 또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6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한나라당, 중앙당,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의 어떤 당사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 아닌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항의가 좀 이런 전례에 비추면 맞지 않다. 좀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연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 보고를 받고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최종 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가 곤욕을 치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어제 민주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자 여러모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렇죠. 사실 아까 제가 오늘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그 상당히 국감에 세게 몰아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이콧을 하면서 한번 틀렸고 그래서 여당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국감을 안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단독 얘기하면서 틀렸고 근데 또 이제 사실상 검찰총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그 지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관련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 말만 되풀이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답변 내용도 좀 상당히 뭐랄까요 적극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여러모로 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발언 많이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스타일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참 그리고 서해 수사 관련 그 답변도 좀 오늘 나왔었는데요. 예. 그 해경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느냐 예.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묻자 네 동시에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와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고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말하자면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진실 규명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 이현석 총장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만약에 월북이라고 하면 네. 국가보안법상 뭐 그 어떤 죄가 되든지 간첩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을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네요. 근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결국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회견에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는 오직 야당과 전 정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배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검찰이 전방위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해달라. 또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 냈죠. 대통령실은 뭐 별도 입장문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예. 오후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어요. 네, 뭐 앞서 여야 간에 한 차례 논쟁이 진행됐던 이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에 뭐 이른바 SI라고 하는 그 특별 비밀 특별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공개하자 말자 이제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른 의원이 그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국민들께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성 의원도 SI를 밝히지 않고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국방부가 진실만을 보고한 게 아니고 그때도 비공개로 한 것을 지금 다시 공개하려면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 임병헌 의원은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수사 방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반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본 논쟁과는 별개로 군 출신 의원들 간에 뭐 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금 서욱 장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옛날에 같이 일한 사람이 군지에 몰렸는데 더 모는 게 인간의 둘이냐 이렇게 그 여당 그 군 출신 의원들을 압박하니까 김 의원의 육사 9년 선배인 한교호 의원이 내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 하지 않았냐 후배들 보는 앞에서 김 의원이 저한테 보여주는 게 옳은 태도냐 뭐 이렇게 면박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개그비 여전히 살아남아 있네요. 네, 천년만년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얘기 나왔었는데요. 농해수위 국감 얘기도 해주시죠. 네, 오늘 농해수위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당장은 득이 될지 몰라도 미래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제 그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안 처리 과정을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했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 색깔론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치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지금 문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2437님께서 금융권 취업 준비생인데 목요일 1부 마지막 코너 경제 읽기가 관련 지식을 채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제 전문 기자님의 목소리로 값비싼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7883님, 전 뉴스야가 참 좋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식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옆에 곽재원 기자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웃고 있네요. 예.
자,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5분께 보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들을 강제 노동시키며 인권 유린이 자행된 곳 바로 성감학원입니다. 진실화위원회가 이곳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 조사한 끝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란 결론을 내렸는데요. 1982년 성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에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일지 김영배 성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성감학원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성감학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성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성감학원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 46년부터 이제 경기도가 위임을 해가지고 1982년 10월 1일 거정 40년 동안 운영된 곳입니다. 근데 회장님이 성감학원에 있었던 건 언제였습니까? 저는 63년 5월 1일 날 9살 때 성감도로다가 배태가 돼가지고 5년 3개월 그러니까 68년 8월 달에 제가 나왔습니다. 9살에 성감학원을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5년이니까 그러면은 14살, 15살 가까이까지. 14살 돼서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졸업 나이에 나왔죠. 보통 이제 14살 정도면은 네. 기억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한 사춘기 초입쯤 무렵이니까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아동 청소년들한테 그 수감된 아동 청소년들한테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근데 그 성감학원에 이렇게 수용됐던 원아들이 요즘 애들 모양 그렇게 또렷하고 뭐 그러진 않았고요. 예, 나이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요. 예, 좀 쑥스러움 많고 예, 뭐 그런 나이죠. 근데 학원 측에서 뭐 강제 노동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도 있는데 대체 어떤 것들을 한 겁니까? 네, 뭐 강제 노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른들이 농사일을 하듯 생각하시겠죠. 그냥 성감학원을 아주 어린 아동들을 그냥 동원하여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뭐 농사라든가 논밭일, 뭐 아니면 이제 염전, 그러니까 모든 뭐 이 일의 어떤 뭐 종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시켰죠. 혹시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가혹행위는 거기 그 섬 자체에 그냥 수용됐다는 그 자체가 이제 가혹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다 표현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예. 그 첫째 이제 뭐 구타 뭐 이제 뭐 기합 뭐 우리가 성감학원이 되는 것이 일제 시대 때 이렇게 군율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기 힘든 것을 아이들이 이제 했다는 것에 이제 상당한 그 고통이었었죠, 애들은. 지금 안매장 당한 아동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성감학원에 계실 때 혹시 그런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러니까 옆에서 사망하는 수감된 아이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도 경험을 했죠. 성감학원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섬이거든요. 예. 대부도 옆에 그 대부도에서 이제 전곡항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섬인데. 예. 그 탈출하는 방법은 그냥 바다를 건너서 수영 쳐서 육지로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예. 이제 좀 큰 아이들은 나이가 그러니까 13세 이상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예. 어린 아이들이 이제 피해 대상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체력적으로 그냥 뭐 바다만 건너는 게 아니라 바다 물 있는 데 그냥 가려면 뻘을 갯벌 있잖아요. 예. 예, 갯벌을 걸어서 바다 물을 만나면은 벌써 그때는 이미 이제 체력이 다 소진 상태라. 근데 이제 뭐 탈출하는 사람은 뭐 뭐라 그럴까 압박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탈출 후에 잡히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것도 평소에 이제 그런 걸 느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물 무서운 걸 모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또 바닷물이 그렇게 그냥 쉽게 흐르는 게 아니고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그렇게 흐르는데 힘이 약한 어린이들이 그 물살에 떠내리게 하면 그게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적이거든요. 예.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못했고. 예. 저는 뭐 그냥 나올 때도 배 타고 나왔으니까 뭐 제가 탈출의 그 목격은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면 그 시신을 그냥 성감학원 있는 데다가 아니 시신이 이제 탈출하다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 2, 3일 안에 그 근방으로 또 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아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걸 이제 원아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시신 처리를 하죠. 지금 저 성감묘역이라는 데다가 저희들이 그 묘를 파고 묻는 데 동원이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총 몇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성감학원 원화대장에는 4,691명이 기록이 돼 있고요. 예. 1942년부터 또 그런 이중족 저기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거기는 5,700명이라는 또 통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7년서부터 그거는 4,691명, 82년 거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원화대장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 회장님은 이게 좀 불황화 수용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여기 들어가게 되셨는지 혹시 그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불황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행정적 그 표현이지. 사실 그렇죠. 거기 수감됐던 사람들은 불황화가 아니거든요. 예, 다 부모가 있고 그런데 그 성감학원 원아들 중에 72%가 다 가족이 있고 그런 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황화라는 표현을 하면 저는 참 뭐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행정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 예. 8살, 9살짜리가 무슨 불황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예. 지금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그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그동안 제가 이 성감학원 이 문제를 사회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한 13년 정도를 나름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넣고
경기도에서 돌아오는 말은 피해자인 건 사실이지만 법적 피해 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없다는 말이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진실화위원회에서 결과 발표가 되면서 이제 법적 그 피해자 저기를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데서는 뭐 상당한 의미가 크지요.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거죠? 피해자분들이. 네, 지금 4,691명 피해 대상 중에 예. 지금 우리가 2020년도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했는데 지금 한 200명, 203명이 지금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결정된 게 167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또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조사 결정된 게 이제 167명이고, 예, 나머지 저 피해자들은 지금 진실화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실화위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유해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몇 구 정도 지금 발굴이 됐습니까? 네, 제가 18일날, 19일이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이제 성감학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예.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이, 유해 발굴하고 그 묘지를 공원화하자. 그런 네. 부탁을 드렸는데, 네. 지사님이 또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유해 발굴 시구 진실화위원회에서 피해자들 증언 중에 그쪽으로 다 이제 시신을 묻었다는 그 증언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시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무작위로 이제 5군데를 열었는데 묘를 5군데 예. 개장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유품이 다 나온 거죠. 치아하고. 네. 성감학원 원아들 하복에 있던 단추,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또 새로 된 또 동복 단추 이렇게 다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좀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네. 일단 국가 차원에서 그 피해를 인정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경기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도지사님이 또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생활 지원이 돼야죠. 피해자들이 우선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트라우마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고. 네네.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8일 날 도지사님 뵙고 그런 얘기를 19일이네 자꾸. 예예. 19일 날 도지사님 뵙고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또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진실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영배 성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 레고랜드 관련해서 자산 유동화 기업 자금, 즉 ABCP 채무 불이행 사태라는 아마 이 용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는 지난 3월에 그 강원도 춘천에서 개장한 그 테마파크인데요. 예. 이 테마파크를 만들 때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이른바 PF 자금을 일으켰는데 네. 이 자금이 제대로 지금 상환이 안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거 ABCP라는 용어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산 유동화 기업 자금 혹은 그 자산 담보부 기업 자금이라는 건데 매출 채권이라든가 리스트 채권, 회사채 이런 그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음을 말합니다. 예. 이걸 이제 PF 대출에 이제 이용을 한 건데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시행사가 약정한 대출 채권을 특수 목적회사 즉 SPC에 양도를 하고요. 그러면 이 SPC가 이를 담보로 해서 이제 발행한 그 어음을 말합니다. 이 레고랜드의 경우를 보면 이 SPC로 이제 I1 제1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회사가 그 강원 중도 개발공사에 대출해진 그 채권을 기초로 해서 이제 어음을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발행한 자금이 한 2,050억 원 이제 정도가 되는데, 이 이제 강원 중도 그 개발공사의 그 지분을 이제 44% 정도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강원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대출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제 강원도가 서 있었는데, 네네. 지난달 29일에 이 대출 채권의 만기일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만기일 날 강원도가 이 지급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관련 회사를 이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출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C인 그 I1 제1차가 이제 발행하는 이 기업음이 상환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부도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참. 저 레고랜드 얘기만 들었지. 좀 이렇게 뒤에 속내가 이런 식의 뒤 배경이 있다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ABCP라고 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산 곳들이 주로 증권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역시 인수하는 곳이 이제 증권사들인데, 예. 이번 그 국정감사 때 지금 나온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 10개 증권사와 1개 자산운용사가 이 A1 제1차가 발행한 레고랜드 ABCP 2,050억 원어치를 지금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증권사들 보면 다 지금 주요 우리나라 지금 증권사들인데, 결국 만약 이 ABCP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 ABCP를 갖고 있던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요. 예. 이 또 증권사들은 이제 그 관련 이 기업음을 또 다른 법인 고객들에게 지금 팔았는데, 이 이제 법인 고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액수로 보면은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네. 채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네, 채권 맞습니다. 시장이 긴장합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네. 문제는 지금 아주 나쁠 때는 아주 작은 이제 소식도 그 큰 위험의 이제 트리거가 되는데요. 예. 사실 그 PF 시장이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올 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금리,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가 인상 때문인데요. 이 연초부터 원자재가가 계속 인상이 되면서 비용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이제 진척이 늘어졌고요.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사업장은 웃돈을 줘도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금리로 금리가 치솟으니까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이제 이를 이겨내지 못한 작은 시행사들의 이제 부도가 났다는 소리 받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특히 그 지방 중소시공사들이 이제 그 부담을 많이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에 자금도 많았고 자금 조달이 쉬우니까 어떻게든 막아왔는데, 예. 그런데 이런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쓴,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ABCP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채권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이거 채권 시장 전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불안감이 더 크게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최근 회사채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일단 시장에서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된 겁니다. 10% 넘게 금리를 줘도 기업보험 소화가 안 된다. 지금 이런 말들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예. 회사채라든가 여전채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채권시장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답답하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그 3분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요 예측 규모 이게 지난 3분기에 비해서 한 39%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예. 수요 예측 경쟁률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감소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만큼 회사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신용등급 A등급의 회사채의 경우는 보니까 이 경쟁률이 100%도 안 됩니다. 61%인데 예. 이 말은 61%밖에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살려는 수요가 지금 그만큼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자금 만들 때 보통 회사채 많이 발행하는데 네. 회사채를 이렇게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지금 기업 대출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은행의 그 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려운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 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기업 대출도 안 되고 회사채 발행도 안 되니까 일부 기업은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자금을 수혈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이른바 그 증권가 지라시라는 게 돌았는데요. 예. 어떤 기업이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있다 보니까 또 한바탕 또 회사채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기업들은 보니까 실제로 자회사 같은 데서 지금 그 계열사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요. 또 유상증자하는 지금 기업도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돌다 보니까 오늘 마침내 금감원은 악성 루머 유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감시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2금융권 대출도 지금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 2011년에 그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2금융권은 특히 PF 대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지금 하지 않겠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협중앙의 경우는 올 연말까지 아파트 집단 대출 아예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일부 저축은행들도 이미 지난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지금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돈이 안 들게 되면 연쇄부도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금융당국도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거죠? 네,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경색이 된 그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 시장 안정 펀드 1조 6천억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조 6천억 원의 치의 그 채권을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증권사에 대한 대출, 이거는 이제 한국증권금융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런 방안도 현재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위, 금감원 계속해서 관련 대책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오늘 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난 게 강원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보증채무액 2,050억 원을 우리가 갚겠다. 오늘 이런 얘기가 지금 강원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그 강원도 회의에서 이 ABCP 상환 지원을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지급 보증을 했으니 강원도가 갖겠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금 상환 시점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소식만으로 회사채 시장에서는 부도는 피하게 됐으니까 한숨 돌렸다. 지금 이제 이런 반응은 네. 나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신뢰가 상당 부분 채권 시장에서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안정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고랜드 PF는 일단은 좀 강원도에서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은 그래도 뭐 이 부도 사태는 막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비롯됐던 이 레고랜드 ABCP 사건은 어쨌든 강원도가 언제가 됐든 지금 갖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만기가 9월 말에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예. 한참 이제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갖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한번 신뢰가 이제 상실됐기 때문에 역시 다른 채권에 대한
의심 같은 것, 의구심 같은 것,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지금 사라졌다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이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레고랜드하고 또 레고랜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강원도가 갚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레고랜드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가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경매에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돼서 이제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일단 오늘 어쨌든 그 강원도가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영의 위험성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레고랜드가 영업을 잘해서 어떤 수익을 남겨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상환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적자를 낸다든가 하면 또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레고랜드 운영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적으로 가면 문까지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 시장 정부 대책도 내놓고 그러겠으니까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2, 제3의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금리가 계속되면 이제 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빚이 많는 기업들은 이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고물가가 되다 보니까 특히 그 사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을 지금 떨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미분양이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또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연쇄적으로 지금 지방 중소 있는 이제 건설 사업들부터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도, 강원 내륙과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방무나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이 떠있는 연무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구도 등 전국이 3에서 1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8에서 22도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인천과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경기 북부, 세종과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외하면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9도, 습도 7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집에서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시나요? 혹시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마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7만여 가구를 표본조사에 내놓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가 36%, 생수를 구매해서가 33%,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가 49%, 기타 우물물, 지하수, 약수가 1% 남짓의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 항목을 분리하지 않아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요. 통상 우리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평균 74%, OECD 회원국은 평균 51%라는 점에 비춰보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 셈입니다. 저도 2000년대 중반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호텔 화장실 물을 그대로 받아 마셔도 된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만 뻗으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우리는 왜 이 물을 마시지 않고 매년 수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며 비싼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국내 생수 판매업체 3곳 중 한 곳이 수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로부터 샘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생수를 담은 플라스틱 페트병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탄소 중립 정책에도 배치되는데도 말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국가의 식수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민세 먹는물 대책 소비자연대 대표가 쓴 칼럼에 제 경험담을 추가한 것인데요. 국민 다수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 대책을 내놓든가, 만약에 안전하다면 이 대표 지적처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보아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꼬가 나본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조사 기간에 맞춰서 당신을 위한 지식충전소라는 프로그램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는 어떤 건지 청취자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5287님, 오늘은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를 하는 날이네요. 사실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었는데요. 이 코너와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레 뮤지컬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종종 유튜브로 뮤지컬 노래 찾아 듣는데 이참에 시간 내서 직접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657님, 밤에 일하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밤찬 뉴스입니다. 하루 일어난 중요한 사건 사고를 똑부러지게 정리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요, 4757님, 늘 채널 고정하는 개인 택시입니다. 전 2부 코너인 밤천 뉴스가 해설도 명쾌하고 중요한 뉴스만 정리해줘서 좋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코너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저희 출연자분들도 사실 밤늦게 출연을 하시잖아요. 출연자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보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저한테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청취자분들 더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잘 받아주시는 거 아시죠?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나시죠? 네. 청취자분들 밤차 뉴스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쭉 같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지금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고요? 네,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의 변이, 세부계통 변이들의 검출률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세종이라고 하는 BA5 검출률이 89.3%로 지난주보다 1.3%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 네. 다른 변이들의 검출률이 올라갔습니다. BA5의 하위 변이 중에 BF7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8%를 기록했는데 이게 0.5%포인트가 상승한 것이고요. 켄타우로스라고 해서 예.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훨씬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 BA2.75 검출률도 0.5%포인트가 상승한 3.3%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이 BF7과 같은 하위 변이들의 비율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독일,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긴 건 아닌데 이 상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는데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우리도 되는 안심할 수 없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WHO 발표를 보니까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몇 개 보고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300개 이상이 보고가. 300개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만. 그러니까 거기서 예. 이제 만약에 새로운 조합이 나타나면 예. 증상이 더 심해진다기보다는 이제 면역 회피력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전파가 빨리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올 가을과 겨울에 이런 하위 변이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세종 한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출현해서 전 세계가 재유행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제발 좀 맞지 없었으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올겨울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 70세에서 74세는 17일부터 그리고 만 75세 이상의 분들은 벌써 12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도 지금 5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 무료 접종의 지원 대상은 만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3세 임신부 65세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소지랑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가시면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고 어디 가서 맞아야 되나 하시면 예방접종 도우미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네.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가실 때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65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는 올해 접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기간 내에 파악을 해서 접종을 하시도록 꼭 주변에서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최근에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100명당에 6.2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아마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건 뭐 독감 접종을 많이 맞으신 탓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청소년들만 지금 의심 환자가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래 환자 1000명당에 독감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비율이 7.1명, 7명, 6.2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 환자들은 8.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0.8명까지 증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활동성도 많고 아무래도 그렇죠. 접촉이 아무래도 직장생활도 많잖아요. 많이 하고. 네. 예. 그러면 사실 조금 아쉽네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13세에서 18세까지 뭐 거의 고등학생까지인데 네. 무료 접종했으면 어땠을까? 네. 예. 예,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독감 백신 접종 저도 받아봤지만 비용 부담이 좀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또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고요. 뭐 몇 가지 그 백신이냐에 따라서도 가격도 막 천차만별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내고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면 어디 가면 16,000원에 맞을 수 있고요. 어디 네. 가면 13만 원에 맞을 수 있어요. 13만 원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굉장히 달라서 좀 더 예. 저렴하게 맞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역별로 독감 백신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가격은 37,635원이었어요. 가장 낮게 맞을 수 있는 데는 경기도였는데 네. 16,500원에 맞으실 수 있는 절반 곳도 있고요.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별로는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접종을 하실 수 있는 대략 2만 원 선이었어요. 예. 제일 비싼 데는 이제 주로 평균 금액이 높은 곳이 충남의 38,677원, 경기, 전북, 강원 이런 지역이었는데 보통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백신이 16,500원, 비싼 건 5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일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서 유정란 백신이라 그래서 이 수입 백신 중에서 조금 네. 비싼 게 있어요. 1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국내산 백신 종류가 9가지인데 국산이 7개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 백신이 2가지 종류인데 이런 경우는 병원마다 조달하고 있는 각 병원이 이제 개별사로부터 백신을 받아오기 때문에 네.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익이 얼마나 붙이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근데 아무래도 좀 지역에 네. 이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그쵸.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네. 거꾸로 더 비싸다고 하니까 네. 조금 물론 이제 65세 이상은 무료 무료로 접종을 받을 받으실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네. 오히려 지역이 조금 더 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네요. 근데 이게 뭐 수입산 구선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요. 전문가분들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맞는다고 무조건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이 뭐랄까요 방역 당국이나 정부 네.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마라도 부근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됐다 이런 소식 저희가 네.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해경에 수색에 나선 지 지금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 어선 내부 수색이 됐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배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실종자를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배가 뒤집힌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선내에 있지 않을까라는 정박을 한 상태에서 뒤집힌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실종자를 찾지를 못해서 수색 구역을 이제 넓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선원들이 사용했던 이불도 있고 집기류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실종된 승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때 네.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반경 9km 구간을 집중 수색 구역으로 설정하고요. 항공 수색 범위를 동서로 92km, 그다음에 남북으로 185km 이렇게 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3배 가까이 넓혀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선에 구명정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구명정을 착용한 상태일 수도 있다? 혹시라도 네. 탈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들이 어선 내부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선을 예인해서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예. 만약에 지금 어선이 29톤인데 바지선으로 예인하는 것을 첫 번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예인선을 불러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인이 되고 나면 전복 원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종자 수색 좀 적극적으로 네. 해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협 측이 사고가 났다는 거를 빨리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에 늦게 알려줬다? 예, 그러면 만약에 좀 일찍 알려줬다면 예. 달라졌을까? 혹시 사람을 빨리 구할 수 있진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인데요. 예. 최초 사고 신고가 이루어진 게 새벽 2시경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5시간 전에 이미 어선하고 교신이 끊어진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선박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에 마지막으로 제주 어선 안전조업국에다 위치를 알렸어요. 예. 근데 이게 12시간마다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다음 위치 통지는 그날 밤 10시겠죠. 예. 오전에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조업 풍랑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특보 발효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 어선 안전조업국에서 이 사고 선박이 약속된 위치에서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파악이 되고 마지막까지 신호가 잡힌 게 4시다 이런 얘기 보도가 최초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조업국에서는 사고 선박하고 교신을 시도했지만 교신은 안 됐고요. 최초 신고는 다음날 새벽 2시 40분에 선주가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를 하게 되고 해경이 출동을 한 거였는데 통지 6시간 전인 오후 4시에 이미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꺼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 보고가 안 된 걸 알았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대처했으면 뭔가 혹여나, 이상하다.
찾아야 된다. 예. 그랬다면 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후 4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40분이 넘을 때까지 네네.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주변 선단 어선들로부터 사고 선박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신을 받았는데도 예. 이 어선 안전조업국에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경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끝내 신고는 선주와 주변 선단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예. 제주 어선 안전조업국에서는 위치 통지가 없을 때는 6시간 동안 자체 전파 탐지를 해본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해경에 알리기 전에 주변의 선단에 통신을 보내서 자체 수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선관리당국이 내부 규정을 지키느라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해경이 수색과 본격적인 그 수사에 나서게 된 시간은 사고 추정 시점으로부터 13시간 뒤에나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해상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신호가 감지되지 않거나 끊긴다면 바로 알려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약속 정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해왔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랬을까 좀 의문이 드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찬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정어리떼가 목격이 됐어요? 네. 근데 잘 안 보여요?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럴까 누가 바다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해수욕장 근처에다가 이렇게 띠로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정어리떼가. 정어리가 원래 떼로 돌아다닌다는 건 알고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어리떼가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까지 근해까지 오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에 정어리떼가 발견이 됐는데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정어리떼가 몰려와서 집단 폐사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 오후에 해운대구에서 이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 정어리떼가 막 새카매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물 밑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목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3시간 정도 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어리는 군집을 해서 다니게 되는 아열대성 회유성 어종인데요. 보통 경남 연근해에서 잡히는데 수심이 낮은 부산 해변까지 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정어리떼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정어리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이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25에서 30cm 정도가 되는 성체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어리가 원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은. 네, 그렇죠. 뭐 튀겨서도 먹고 이렇게 하던데요. 네. 통영의 주변에는 정어리떼 나타났을 때 어민들이 뭐 잡아도 끝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떼채로 퍼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관찰이 됐는데요. 지난달에는 이제 이게 폐사하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마산만에서 폐사해서 그 원인을 둘러싸고 뭐 얘기가 많았는데 뭐 이렇게 바다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폐사했다 이런 뭐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어리떼가 진해만에서 발견된 게 지난달 30일이었는데 그 보름 동안 수거한 폐사체가 200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수온하고 수질 환경 조사를 했는데 산소 부족 물덩어리, 그러니까 이거 빈산소수계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1리터당 3mg 이하의 물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어리가 다른 어종에 비해서 산소 요구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들이 입을 벌리고 죽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폐사체가 다량으로 발견된 진해만 주변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수심 4m 바다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창원의 진해만에서 평균 한 해에 173일 동안이나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을 해서 평균 지속일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형적으로 진해만이 순환이 잘 되는 곳이 아니랍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인간의 산업화라든지 기후변화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만이 굉장히 바닷물이 깨끗해졌다고 한때는 뭐 굉장히 오염이 심각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갑자기 또 정어리떼가 폐사하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산소가 부족하다 하더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도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다른 물고기도 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정어리만 그렇게 다 죽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수님은 원래 멸치잡이 어선에서 정어리가 같이 잡히면 예. 정어리 버려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선에서 버린 것들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다고 또. 많이 잡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시는 그 전문가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네. 뭐 물론 이제 잡아서 만약에 그렇게 버렸다고 하면 그 어선 찾아가지고 처벌을 하다거나 뭐 부담을 지워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정어리 자체가 지금 많아진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그럼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 정어리랑 먹이 경쟁을 펼치는 어종이 그 멸치래요. 정어리랑 먹이 경쟁을 펼치는 예. 어종이. 그래서 보니까 멸치 어획량이 2021년에 14만 3,413톤. 2020년보다 33.8%나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온이 높아지면서 산란기에 어린 물고기 성장이 정체가 되고 생존율이 낮아져서 아마 어군을 만드는 게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면 멸치가 줄었잖아요. 네. 먹이 경쟁을 하니까 네. 멸치가 주니까 정어리가 늘었다. 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정어리떼가 왜 해변까지 왔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지 않는데 그거는 참다랑어나 돌고래와 같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또 먹이 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몰의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 산란 개체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틀 뒤면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시작되는데 네. 여자 배구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합격 풍족 문제로 국내 배구계를 떠났던 이재영 선수 복귀 문제 때문인데요. 페퍼저축은행에서 이재영 선수의 사과를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막을 앞두고 행사장에는 시위 트럭과 근조 배달이 근조 화환이 네네. 배달되고 있는데 예. 학폭 때문에 떠났던 이재영 선수와 페퍼저축은행이 접촉을 해서 복귀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한 팬들이 행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 그 가벼운 자리였다. 김용실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과를 전제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해야 되는 리그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 취재 결과 피해자들이 이재영 측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재영 측에서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복귀 어떨까 이런 의문.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60만 구독자를 꿈꾸지만 아직 16,000명 정도의 구독자에 머무르고 있는 공연 유튜브 채널 헤아로운 공연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설정 좋아합니다. 제가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 뭐 설정이 들어오면 약간 그 용기 있게 이건 뭐 정해진 대사니까 이건 제가 하면서 약간 그렇죠, 용기 그렇죠. 예, 딱 이렇게 여는 거죠. 멋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요. 배우들이 예.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네. 또 아이돌 그룹도 멤버들도 그렇게 많이 인사하잖아요. 네. 저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인사말 붙이고 난 다음에 착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대학로를 소개하는 영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헤아로운 공연 생활 홍보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사 한 말에 어떤 의미를 좀 담으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은데 이게 올해 공연 매출이 이제 기록이 된 이래는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연이라는 게 대중화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유가 그 보시는 분들이 반복 관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예. 소위 마니아라고 예.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몇 명의 대스타에서 팬들이 관람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출은 커진 건 확실히 사실인데 네. 이 새로운 관객 개발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연계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시사회 같은 프로에서 예. 저한테 이 30분 정도를 할애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방송이 굉장히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가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연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대단한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인사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명감으로 네. 오늘 어떤 작품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이 많이 올려지고 있는데 제가 올해 3, 4분기 조사해 보니까 예. 서울에서 공연이 되어진 뮤지컬이 82편 정도 되더라고요. 와, 많은데요? 공연은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공연 중에서 이번에 예.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지고 있는 공연 중에 초연된 창작 뮤지컬 하나랑 예. 이번에 재연을 맞은 창작 뮤지컬 이렇게 두 작품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1년 내내 뮤지컬 소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편수 보니까. 네, 뮤지컬 연극만 소개해도 사실 시간이 좀 짧고요. 네, 그래도 조사하다 보면 새로운 면이 있어서 전 재미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첫 번째 뮤지컬 소개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은 뮤지컬 인간의 법정이라는 작품을 오늘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인간의 법정요? 네, 인간의 그 법정. 법정 뭐를 다룬 뮤지컬이에요? 네, 요즘 드라마도 법정 드라마 많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인간의 법정이라는 작품은 그 조광희 작가라고 있습니다. 예. 2021년에 발간된 동명 소설이 있거든요. 인간의 법정이라는 소설. 이 작품, 이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장르는 뭐 법정 뮤지컬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SF 법정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릿속이 확 컹컬어지는데. 네. 아니, 법정 뮤지컬이 어떻게 SF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예. 소설로 발간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21년이면 작년이니까요. 예. 뮤지컬이 제작되는 경우가 거의 흔한 경우가 아닌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참 전에 원작들을 가지고 보통 만들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되는데 드라마가 소설이 나오자마자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예. 그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에피소드가 조광희 작가라는 분 아까 제가 작가라고 했었던 그분이 사실 변호사세요. 아, 그래요? 네. 변호사신데 이분이 영화 쪽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대요.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더 그 변호사님한테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영화사 쪽 그 법률 자문하면은 뭐 표준계약서나 이런 계약에 관련된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시다가 영화사 분들이랑 인연이 돼서 영화사 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영화사 봄의 대표직까지 하시게 되셨어요. 예. 이 영화사 봄이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 대사 중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달콤한 인생. 예. 이런 영화 제작한 곳이에요. 달콤한 인생, 멋진 하루, 뭐 너는 내 운명, 그 장화홍련 이런 영화 제작했던 회사거든요. 예. 굉장히 뭐 성공한 회사죠. 그러네요. 영화 쪽으로도.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다음에 영화사 봄에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시게 되고 예.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벌이셨는데 이게 글을 쓰시는 일이에요. 아, 욕심이 많으시네. 재능이 많은. 재능도 많고. 네, 신이 공평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뮤지컬 쪽의 음악 감독이고 작곡가인 장소영 감독이라는 분이랑 만나게 되는 거죠. 장소영 감독요? 네, 장소영 감독이라고요. 또 하고 그런데 이름이. 예, TV에도 몇 번 나오셔서 아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뮤지컬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기업 관련된 음악도 하시고. 근데 오늘은 제가 뮤지컬 음악 감독과 작곡가로 말씀을 드리면 뮤지컬 작품은 많이 유명한 그날들. 그날들 그다음에 형제는 용감했다. 뭐 락하지. 싱글즈, 피막골 연가 이런 공연의 음악 감독 작곡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장소영 감독이라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다른 방송사에서 그 뮤지컬 오디션 심사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좀 얼굴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이 장소영 감독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조강희 작가라는 분이랑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났는데 이 조강희 작가가 그 서로 얘기할 거 얘기 다 한 다음에 우연히 네. 본인이 이제 소설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봐볼 수 있느냐. 네. 뮤지컬 음악 감독 하시고 하시니까 여러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예. 그러면서 건넨 게 바로 이 인간의 법정이라는 소설 책이 예. 발간되기 직전에 파일로 예. 그걸 먼저 장소영 감독한테 준 거예요. 한번 좀 리뷰를 해달라고.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직 발간도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막역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업계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이 내용이 보이나 뭐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장소영 감독이 이 대본을 본 다음에 대본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설, 글. 이 파일을 본 다음에 이거 뮤지컬로 만들면 어떨까? 뮤지컬에 좀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뮤지컬로 만들자고 해서 예. 거의 뭐 소설이 나오는 동시에 비슷한 타이밍에 뮤지컬이 같이 제작이 되면서 이렇게 그 발간된 소설이 바로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어요. 뒷이야기. 예, 여기 사실 뒷이야기가 이 묘미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면 공연을 좀 더 즐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로 뮤지컬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확 꽂힐 만한 뭔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래요? 그 소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르 SF 법정 뮤지컬 드라마라고 했는데 이 소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조금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설책은 22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뮤지컬은 한 70여 년 뒤, 2080몇 년 이 정도를 배경으로 갖고 있고요. 이 설정이 하나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설정이 사람의 DNA를 이용해서 본인이랑 닮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이제 이런 설정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SF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거군요. 그렇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극 중에 인물이 이제 한시로라는 인물이 있고 미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둘이 연인입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시로라는 인물이 자기를 닮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이 미나 여자친구한테 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안드로이드를 사게 되고 그 안드로이드는 이름이 있는데 아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중간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그렇고 큰 사건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봇 그 아오가 주인 한시로를 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오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카운슬러도 나오고 아오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호윤표라는 변호사가 나와서 극을 이끌어가는 이런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을 변호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거기서 이제 법정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변호라고 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봇 아오가 주인인 한시로를 살해했다고 하는데 변호할 거리가 뭐가 있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리고 설정 자체가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책이 발간되자마자 드라마나 영화 판권이 해외에 많이 팔려서 꽤 각광받은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내용은 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라마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인을 살해한 안드로이드를 왜 변호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드라마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프레스콜 때 기자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조강희 작가한테? 이제 프레스콜이라는 것은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서 살짝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여드리는 건데 기자가 딱 그 공연을 본 다음에 손을 들고 아니 살해를 했다면 그냥 그 로봇이니까 폐기 처분하면 되지 이거 무슨 변호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조강희 작가의 답변이 좀 궁금했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본인 직업이 원래 변호사니까 법이라는 게 늘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는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예전으로 가면 이 인간이라는 법이 인간을 위한 법이 노예제도라는 걸 허용했었다.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법까지도 나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작품을 만든 것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크게 한번 다가왔던 얘기는 그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법률상으로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물건이랑 같은 취급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강아지나 고양이를 물건과 비슷하게 취급한다? 이거 사실 지금 정서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 다시 한번 법이라는 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뭔가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뭐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좀 더 보편화되는 시대로 가면 그들도 인간처럼 로봇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걸 갖추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진행자님께서 너무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공연 중에 바로 그 로봇 격, 이 의식,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갖고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가 내용까지 다 얘기해봤으니까 네네.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안드로이드 로봇 아오라는 캐릭터, 그 아오라는 캐릭터의 넘버인데 내 피는 파랑이라는 넘버거든요. 예. 그 로봇 아오의 마음, 로봇인데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예, 공연 내용에 나오는 그 좀 슬픈 듯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사가 담겨 있는 그런 넘버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피 한 방울 맺혔네 날에 베인 손마디 놀라서 바라보네 내 피는 짙은 파랑 아느니 말해다오 나는 누구인가 다정한 연인 보며 난 점점 작아지네 여윈달 흘러가네 긴 밤 견딘 새벽 넋을 잃고 바라보네 달에 걸린 기억 아침새에 물어본다 난 누구인가 행복한 이들에 밀려난 길을 헤매이네 나 이제 보았네 당신들과 다른 피 나 이제서야 깨달았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나 미로에서 벗어난 혼란에서 벗어난 나만의 길 또 다른 길 나는 가고 싶어
혼자여도 괜찮아 나 이제서야 깨달았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날 미로에서 벗어나 혼란에서 벗어나 나는 당신과 다른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가 선택한 나의 길 피 한 방울 흐르는 날에 베인 손마디 무심히 바라보네 짙은 바람나의 피 뮤지컬 인간의 법정 OST 내 피는 파랑. 이재환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렇게 지금 그 노래 들으면서요. 네. 안드로이드 로봇이 부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람이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예, 노래는 사실 이번에 캐스팅된 그룹 빅스라는 그룹의 켄이라고 이지연 배우의 활동명이 켄인데 그렇군요. 예, 아이돌의 차비어도 그렇고 그 노래 약간 서정적인 분위기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공연 시놉시스만 딱 듣고 나서 안드로이드 로봇이 부른다. 그러면은 왠지 막 굉장히 빠른 템포에 게다가 시대도 약간 먼 미래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신사이저 같이 이렇게 킥킥킥하고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느낌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 공연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정서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안드로이드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소영 감독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 정서를 가장 먼저 써냈다고 하고요. 이 방금 나왔던 이 노래의 가사는 이 원작자가 시처럼 이 내용을 좀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의 어떤 감성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 안드로이드 로봇은 이런 뮤지컬 할 때는 어떤 옷을 어떻게 해요? 의상이나 이런 거를?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 공연이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게 좀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영화 백투더퓨처 보면 거기에 그 영화 봤을 때 막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랑 많이 맞닿아져서 놀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뮤지컬 무대에서도 안드로이드 로봇이 무슨 갑옷 같은 기가 막힌 옷을 입고 터미네이터 같은 데 나왔던 것처럼 옛날에 주전자 로봇 같은 거 나왔던 시절이 주전자 있었잖아요. 로봇은 너무 예전으로 그건 너무 예전으로 가는 건가요? 요즘 로봇은 어떤 모양인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의외로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무대 창작 공연에 한해서 무대 영상이나 이런 것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지원 사업을 좀 이제 잘 획득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대를 꾸미거나 그렇죠. 배우들의 그 복장이나 이런 거 할 때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무대 영상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 무대 굉장히 한 250석 정도 되는 작은 공연장인데 영상을 매우 많이 활용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첫 등장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했죠. 근데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또 약간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결합되니까 보는 맛이 좀 있고요. 그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아오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들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약간 밝은 분위기로 춤 같은 것들을 막 추거든요. 네. 요런 거는 이제 그 재미를 좀 배우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모습에서 관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소영 감독은 네. 이 SF를 지금 접목시킨 거잖아요. 법정 그렇죠. 드라마에. 네, 네. 또 어떻게 이런 걸 제작을 또 할 생각을 했을까요? 뮤지컬로. 공연을 보시는 많은 관객분들은 다양한 공연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또 공연계에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우리 공연 뮤지컬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소재가 좀 그 천편일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외국의 역사에 나왔었던 어떤 인물을 표현한다거나 네. 좀 이렇게 대극장 뭐 스타 히어로 뭐 이런 모습을 좀 표현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장소영 감독의 직접적인 그 프레스콜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좀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 그 어떤 이야기를 표현할 때 가발 쓰고 뭐 이런 거 말고 네. 아예 다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이런 도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뮤지컬도 제작한 다음에 뮤지컬 판권도 다른 외국과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네. 좀 새로운 장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뮤지컬이 많이 나오기를 관객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저 그나저나 오늘 두 편 소개해 드린다고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네. 좀 인간의 법정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 테레즈 라킹도 굉장히 완전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뮤지컬인데 제가 그럼 이 테레즈 라킹은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도 무엇이든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